저는 광주광역시의회 6대 의원을 지낸 허문수입니다. 오늘 그 빛고울 의정포럼 창립 총회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우리 전직 의원님들 몇 분이서 고생하셔가지고 오늘 포럼회를 갖기로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빛고울 의정포럼은 광주에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였던 의원님들께서 모여가지고 광주의 발전을 토론하고 또 중지를 모아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과거에 활동하셨던 그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광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한 그런 포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로건이 대전환이에요. 대한민국 사회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크게 바꿔야 한다. 광주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광주, 더 큰 광주를 위해서 우리가 크게 한번 바꿔보자. 같은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함께하는 건 동지가 된 것이죠. 50명의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하셨죠.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때는 여명도 아름다운데 지는 노을도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 엄청난 에너지로 광주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다시 모였으니까 그때 못지않게 더 함께 힘차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분의 대표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 창립을 축하해 주시기에 귀한 그림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의 귀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말빨이 녹슬진 않았구만요. 잠시 일상생활에 계신 시절 뿐이었지 하나도 녹슬지 않았구만요. 우리 정치적 세포가 살아난다라는 우리 유정신, 우리 남부에서 한때 교육위원으로 날렸던 유정신 의원님이나 또 소도 잡다, 아까 이영선 의원님이 소도 잡을 수 있겠다고 해서 사진 찍은데 보니까 소 정도는요 이영순 의원님 혼자 잡으시고 이 정도를 소 잡은 데 쓰면 됩니까? 이 정도는 더 크게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가 잡아보고 우리 정의권 의원님도 대전환의 일 다시 한번 해주셨고 우리 조영표 의장님께서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신재섭 대표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우리 윤봉근 어찌 보면 2010년에 시의회 의장님을 맡았던 윤봉근 의장님, 그 다음에 조옥은 의원님은 안 오셨구나. 이은방 의원님, 의장님, 그리고 이제 조영규 의장님도 시의회 의장님도 함께 자리하고 계시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신 33분 그리고 또 함께 하겠다는 52분 플러스 알파 되는 이 빛고울 의정포럼 회원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오면서도 떨어져 보지 않는 사람은요, 쉬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모른다. 진짜 제가 2016년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정확히 말하면 제가 목이 잘렸죠. 그때 목이 잘리고 나니까 느꼈어요. 그 전에 제가 삼선 잘 나갈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얘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제가 오늘 여기서 앉아서 의원님들, 의장님들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보수, 제야의 보수들이시구나. 지금 숨어서 저기 한기퉁에 남구에서, 동구에서, 광산구에서, 북구에서, 서구에서 다 숨어서 엎드려 있지만은 다 한 가닥씩 하는
제야의 고수님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사 말씀과 회의 진행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유정심 우리 의원님 회의 진행 막으십시오. 차크를 하잖아요. 우리가 차크를. 저도 오늘은 너무 무거운 날이어서 한 말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춥고 흐린데 여기 오니 정말 따뜻하고 헌합니다. 여러분들이 품어내는 긍정의 에너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그 과정에 있었던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주인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선출직 의원으로서 지방의회를 이끌어오기도 했고 또 부족한 지방의회의 조각맞춤을 완성시켜온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글도함만의 노력이 모여서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는 한층 성숙해 왔습니다. 87년 이후에 우리는 대통령,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조합장, 주민자치위원, 학교 운영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게 됐습니다. 모두가 주권자이기도 했고 또 뽑히는 그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구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사실을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민주주의를 한 땀 한 땀 일궈온 주인공 중에 주된 주인공들이 아니었을까. 어느새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거 너무 익숙해져 있고 다가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의 모습이 사람들은 광주가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또는 아니다 또는 잘 모르겠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5월 정신을 제대로 계승한 도시인가요? 이 역시 그렇다 잘 모르겠다 택도 없는 소리다 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정말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 역시 잘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답할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 지점에서 답할 수 있을 거란가를 적어도 의회를 민주주의를 한 땀 한 땀 걸어왔던 우리들은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가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가 다수에 승복할 때 생기는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에게 승복하고 때로는 소수의 의견에 존중을 보내는 그런 도시, 그런 민주주의 그런 것이 확립되어 있지 않을 때는 감히 민주주의의 심장이 광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점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승복 문화는 있었을까? 우리 광주가 과연 소수자들이 진정 존중받는 소수자의 생각이 존중되고 인정되는 그런 문화는 있었을까? 그런 풍토는 존재하는 건가? 민주주의가 다양한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때 우리 광주는 과연 대한민국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전 세계 어느 도시에 비추어도 광주는 민주주의의 심장이고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한 도시다라고 진짜 목숨 내걸고 주장할 수 있는 거냐? 저는 제 스스로가 자신하지 않습니다. 저도 광주가 민주당을 찍고 정치적으로 선진화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매우 앞서 있다는 것에 부정하지 않으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라고 내가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서울에서 전남대 조대 교수로 온 외지 교수들에게 자신있게 그럴 수 있어라고 답하는데 저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는 더 큰 광주로 나아가려면 절대 거쳐야 될 것이 더 큰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겁니다. 더 큰 민주주의 없이 더 큰 광주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광주에 아무리 좋은 도로가 깔리고 아무리 좋은 건물이 세워지고 아무리 좋은 상징물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물질적 충요가 아무리 키워진다 하더라도 더 큰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더 큰 광주는 허망하다. 저는 이렇게 감히 진짜 이건 제 마음속에서 그동안 제가 한때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고 데모하고 체류탄 마시고 감옥 가고 그리고 어느 날 운 좋게 국회의원 되고 이 제가 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지내면서 늘 되씹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일상의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일상의 민주주의. 어떤 사람은 안희정 지사는 더 좋은 민주주의라고 한때 불렀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때 한국식 민주주의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저는 더 큰 민주주의라고도 했고,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그 민주주의가 뭘까? 굳이 이름을 붙여보니까 일상의 민주주의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00년 5.18 때 도청 앞 광장에 기념식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8은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정의로운 행위다. 옆 사람이 저 터지니까 왜 때려? 야 이마 때리지 마. 하다 보니까 무장을 하게 되고 투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의 5.18이었다. 그때는 단순한 내 옆 사람을 저 패니까 막 말리다가 응원하다가 이것이 역사가 되고 지금의 전 세계가 불어하는 정신이 돼 있다. 5.18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대원군은 무력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광주는 고립되었지만은 단 한 건의 약탈도 절도도 일어나지 않는 서로를 오히려 끌어안고 이것이 5월 정신이고 5.18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의 민주주의, 일상의 5.18을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로 광장에서 도청 앞 광장에서 기념식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의 민주주의. 이 일상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저는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을 때 전남대 철학과의 김상봉 교수를 비롯해서 교수님들을 만나요. 도대체 40년을 맞이한 5.18은 뭡니까? 교수님. 제가 서울에서 정분식 교수나 박성우 선생님들한테 도대체 40주년을 맞는 5.18은 뭡니까 선생님? 그 결론은 일상의 민주주의, 일상의 5.18, 일상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일상의 민주주의를 걷고자 광장으로 나갑시다. 추모식은 마을묘역에서, 기념식은 도청 앞에서.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을 설득하고 건의하고 대화하고 해서 2000년 5월 18일 40주년 기념식은 5.18 광장, 금남로 도청 앞 광장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그 광장은 일상의 민주주의, 5월의 본뜻을 찾자는 뜻에서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해봤던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광장을 열어야 합니다. 80년 5월 광장에 대동정신이 펼쳐졌듯이 그 5월 정신은 광장으로부터, 광장에서, 광장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었던 5대, 6대, 7대 의원님들, 그 꿈꿨던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의정활동으로, 어쩔 때는 지역민을 위하여, 어쩔 때는 내 자신심에, 내 스스로의 자존심 때문에, 어쩔 때는 상대 의원과 경쟁심 때문에, 어떨 때는 재선을 위해서, 삼선을 위해서, 어떨 때는 공천을 위해서 뛰었을 때 그 밑바닥에 하고 있던 그 어떤 품었던 그것을 저는 오늘 이후에 이제 풀어내야 됩니다. 만약 빛골 우정 포럼이 어떤 한 사람 시장 만드는데 겉에서 격불로 시장 만드는데 뭐 표 한 표 주는 행위, 그리고 그 만들어진 어떤 시장
어떤 리더십에 의해서 이건 전혀 광주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빛거울 의정포럼의 구성원들, 의정포럼은 어쩌면 주체가 되어서 바로 5대, 6대, 7대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그 가슴 속에 그 불타는 거 있잖아요. 그 DNA. 그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의정 활동의 일선에 없지만은 그때의 그 열정, DNA, 그 정신 이걸 그냥 불을 지펴서 끄집어내서 더 큰 광주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이 의정 포럼이 또 하나의 누구를 위한 누구 무슨 홍길동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길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5.18 기념식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묘역이 아닌 전남도청 광장에 열렸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5.18 생활 속에 되살아난 5.18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광장은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철학과 현실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광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와서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는 그런 것들이 광주, 더 큰 광주를 이루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민주주의야말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일상의 민주주의 회복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주주의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5대, 6대, 7대가 의원님들이 나선 이 빛거울 의정포럼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도 1년 8개월의 청와대 경험, 12년의 국회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경청과 공감이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날을 지새가면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과정에 보여줬던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그 빛나는 자랑, 나 이런 거 했어, 이건 나 아니면 할 수 없어라는 그 빛나는 자랑을 진짜 저에게 좀 들려주시고 또 그것이 빛나는 송곳이 되어서 더 큰 광주의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곧 새해가 옵니다. 시민들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광주를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로 향한 광장의 큰 길에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 축하드리고요. 이 이야기는 제 진심인데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생각했던 그러나 이걸 뭘로 표현할 수 없었던 단어 광장, 일상의 민주주의 이 두 단어를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속마음을 진짜 날 것으로 공개합니다. 이 광장이라는 단어와 일상의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저로서는 제가 더 큰 일을, 더 큰 광주를 가는 과정에 큰 공약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 광장과 일상의 민주주의가 때로는 공약으로, 때로는 정책으로, 때로는 작은 실천으로 제가 해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선거법상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바로 저는 그런 얘기를 저의 20년 동안 맺혀있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또 다른 큰 결심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장과 일상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많이 토론하고 또 구체화시켜 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새빛 의정포럼 창립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당내 정리 후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빛의정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장을 맡은 새빛의정포럼 운영위원 김민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지스트 김준하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참여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코로나 이 확진자하고 밀접촉이 돼서 갑자기 지금 검사 받으시고 참석을 못하게 하셨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토론의 주제는요, 새로운 강주, 더 큰 강주를 위한 모색, 강주전남 자립발전이 그럼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제는요, 이민원 강주대 교수님, 전 국가균형발전연예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곤 전 강주광역시의회 의위원장님. 안평환 전 강주광역시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대표자님이십니다. 김보현 전 6대 7대 강주광역시 의원님이시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님 들어가십니다.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원 교수님께서 주제 발제를 해주시고 발제가 끝난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께서 토론을 해주시고 플로어에 계신 회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마이크를 이걸로 드릴까요? 제가 이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네. 혹시 테이블 편하시면 테이블. 괜찮아요. 예, 안녕하세요. 이민원 교수입니다. 이런 강주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냈어요. 그 강주 전남 자립 발전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지역사회 활동 또 정부 일 등등 하면서 고민의 일단들을 이렇게 메모해 오던 거를 최근에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강주 전남이 뭐 시대대로 뭐 발전 계획도 세우고 논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뭐 그때그때 이거 중요하고 뭐 그렇다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어떻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저를 또 우리 강희정 수석님이 또 영민하셔가지고 이를 또 알아보신 모양이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강주전남 자립발전은 그래가지고 썼는데 이게 책을 서울 출판사에서 출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판로가 없어. 지역 출판사들은 또 출판협회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알라딘에서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라딘에서 팔아가지고 잘 안 팔려요. 고민 많아요. 출판사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어쨌거나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범인들을 배워본지 이 책에 여기저기 그냥 일부분만 발제를 해서 여기 됐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을 먼저 이제 그림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클 포터라는 겁나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 양반이 전략, 주로 경영 전략, 국가 전략 얘기는 별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영역이구나. 그래서 이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 시스템을 제가 지역
이야기로 치환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4개로 배치를 하면 이게 다이아몬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죠. 4가지를 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려면 방향 설정을 잘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냐, 아니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냐 혹은 자립적이냐, 그게 중요하다. 이 방향 태도 이걸 먼저 정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경제 얘기인데 경제에는 뭐 수요 공급 그러는데 저는 나라도 쉽게 생산이라고 했어요. 생산 측면 광주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만들어내는 측면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수요의 측면에 내가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팔려야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이게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강조가 매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여기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 강주 내에서도 거버넌스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 협의 구조가 잘 돼야 되고 또 중앙정부나 세계하고도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 이 4가지가 총체적으로 작동을 해야 지역이 잘 발전할 수 있다. 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다. 국가가 잘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 맨 처음에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발전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최근에 경제 위기가 있잖아요. 2008년에 경제 위기가 가장 최근에 심하게 한 번 있었고 IMF 시기에 아주 크게 있었고 그런데 제가 2008년까지 세계 경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GDP하고 한국 경제의 GDP 중국 경제 GDP하고 한국 경제 GDP 등등의 성장률을 가지고 이렇게 그 통계 분석을 해보면 좀 신기하게도 잘 별로 국가 간의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는 뭐 미국에서 뭐 기침하면 한국은 중병 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 또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세계 경제하고 한국 경제하고 엄청 그 상관관계가 없고 경제가 막 호황일 때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인생자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잘 나갈 때는 뭐 네가 잘 되나 내가 잘 되나 서로 잘 되는 건데 힘들어지면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지더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 경제는 한국 경제 핑계대지 말고 호남 경제도 한국 경제 핑계대지 말고 세계 경제 핑계대지 말고 우리끼리 잘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아까 점심들 드셨겠지만 그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배 나온다고 다 알지만 맛있다고 먹잖아요. 답은 다 알지만 안 하죠. 체육관에 그 월권 끌어놓고 또 안 가고 답은 다 아는데 그게 안 하는 거예요.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 있죠. 강주전단 발전 방안이라는 것도 사실은 잘 알지 몰라요. 그래도 그렇게 실천하기가 싫으니까 안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이제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산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2000년대 초 혹은 190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뭐 지방 분권이 중요하다고 열심히 이렇게 떠들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어느 이런 모임에서 제가 이제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동네 어르신들의 걱정이 우리는 못 사니까 중앙정부에게 더 의존해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도록 요구를 해야지 왜 분권 이야기만 자꾸 하느냐고
동네 어르신들이 그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그 DNA죠. 그러니까 그 당시 DJ 대통령이 시절인데 우리 호남 대통령이 시절 때 잘 좀 갖다 먹으면 되지 왜 그걸 중앙 정권 얘기를 하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런 지역의 예산을 달라 얘기할 때 이런 것이 지역 차별 이야기. 그러니까 차별받았으니까 달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투덜거리는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됐어요. 엄격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엄격을 하면은 근거가 정확해야 돼요. 논리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냥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책이 거절되고 그다음에 반면에 여기 뭐 이런 쪽은 잘 받아가는 쪽은 당당하게 논리를 제시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발전 아이디어를 제시해 가는 거죠. 약하니까 달라가 아니라 우리 계획이 이렇게 탄탄하니까 달라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쌍히 얘기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할 때 경북 칠곡인가 거기에서 의붓딸이 맞아 죽는 사태. 최근에도 뭐 자식들이 뭐 맞아 죽기도 합니다만은 약한 자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 우리가 약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러면 어쩌라는 말이냐? 자강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관한 고민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 명절 때도 보면 이제 동네 우리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있다 보면은 가족 간에 억울한 점을 막 토로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싸움도 나고 되게 거기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어쩌다 보면 이제 싸움이 나죠. 그럼 내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자리들을 해고해 보면 그렇게 약한 사람 나를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얼마나 동의를 받든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강한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처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을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가족으로 말하면 내가 거기서 가족 공동체들이 모였을 때 무슨 의견을 내도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내는 것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그 자부심을 원합니다. 이를테면 어느 한 동창회에서 자기 동창 중에 그 좀 깨나깨나 출세한 사람이 나오면 동창들이 자부심을 가져요. 자기 동네에서 고시도 합격하고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그러면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져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성공한 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같이 한 편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부심을 어디서 얻나? 강한 사람으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강자와 한 편을 먹어야 자부심을 얻어요. 약자의 편에 서려 하지 않습니다. 왜? 자부심을 얻지 못하겠거든요. 약자의 대표적인 집단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변명하는 약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강주도 저는 약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억울하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더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왜?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순간에 무언가는 줄지는 몰라도 그러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체계적으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호남의 시각에서 국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나주에 방사방 가습기를 설치해가지고 그러고 다녔는데 그 방사방 가습기가 우리 나주에 오면 나주가 좋은 것이 아니라
방사능 가속기의 최적 입지가 나주 우리 호남 혹은 강주여가지고 국가의 생산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 여기에 청장님들도 계시고 후보들도 계시고 뭐 그러시겠지만 또는 뭐 이제 지방 의원이나 시의원도 하실 분들이고 혹은 분들이 계실 테지만 자기 지역구에다가 뭔가를 달라고 하면 우리 지역구가 이것이 없으니까 억울하다. 왜 우리 지역구만 본 체육관이 오냐? 왜 우리 지역구만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하면 그렇게 보자면 억울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이것을 넘어서 강주의 교통이 더 편해질 수 있고 이렇게 넘어서 강주의 문화향유자가 총체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고 뭐 이런 논리를 제시를 해야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논리고 강자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호남도 이제 중앙정부에 그거를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할 수 있다. 그럼 적어도 우리 호남의 입장에서 국가를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강주를 이렇게 바꾸면 국가 전체가 저렇게 재디자인 될 수 있고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하자. 그런 말이죠.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안 먹을지 모르니까 제가 또 예수 부처를 또 이렇게 모셔가지고 예수님 부처님이 어디 성경책 구경책에다가 나는 억울해 죽겠다. 너희들은 어째 나를 이렇게 잘 못 보시냐? 왜 나만 너희들은 떡 2개 먹고 나는 어째 떡 나는 1개 주냐? 이런 구절이 있으면 좀 저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부처님은 그렇게만 하지 않고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다. 또 뭐 있잖아요. 뭐 십계명 말고 처음에 예언도 교회 가면 예언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기도 엄청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있기를 나는 바라노라. 이게 강자라 그런 말이고 우리 부처님도 중생을 구제하라 하잖아요. 나 구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절에 가면 성불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 성불하십시오 부르짖고 그랬어요. 부처는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는다. 그래 나는 되게 영원히 있을 수 없으니 니들이 나 대신에 부처가 돼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해주고 다녀라. 이렇게 하지 않냐. 그렇게 저는 그것을 강자라고 봤고 그래서 아영가 스스로 가시되자 성불하자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가시되야 한다. 아영가 유아가 시대야. 그래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제 자립해야 돼. 그런데 또 자립을 하자고 저는 주장을 하니까 그럼 자립을 해서 어떻게 강자가 된단 말이냐. 제가 한 사람 여기다 소개를 써놨어요. 사무엘 랭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랭글리. 자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니까 쓸 수가 없어서 석가만 써놨는데요. 이 사무엘 랭글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비행기 만든 라이트 형제 있죠. 그 사람하고 동시대의 과학자예요. 당시 비행기를 만드는데 이 두 집단이 이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법 직원이고요. 사무엘 랭글리는 그 시절에는 노벨상이 없어서 그런데 그 시절에 지금으로 말하면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그 우주과학 비행기 과학자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험을 딱 한 번 했대요. 그리고 실험을 실패하고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존심이 무지하게 세가지고 엄청난 학자니까 비행기를 완벽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원샷에 봐버리려고 한 거예요. 원샷에.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토익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요, 토익 시험을 안 봐요. 어찌 안 보냐? 공부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은 점수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 번 봐야죠. 여러 번 봐야 경험이 생기고 스킬이 생기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랭글리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 높은 사람은 비행기가 밑에서 뜬다는 걸 생각도 못했다. 산 위에다가 비행기를 올려놓고 여기서 엔진을 빵 쏴가지고 쭉 날아가는 그런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해가지고 추락해가지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앙집권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중앙의존형 발전 모델은 이런 거죠. 중앙정부가 돈을 줘요. 돈을 줘가지고 빵 쌓여. 근데 뭐 한 100m를 가겠죠. 근데 그 다음에 1000m, 10km, 50km, 100km는 뭐 어쩌고요? 그럼 계속 로켓을 쏘라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실패한 모델이다. 그래서 나이트 형제 모델. 나이트 형제는 밑에서부터 달려가지고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마침내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지역 정치의 지방도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실패하고 요거도 먹고 그렇지만 실패하고 요거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역사회도 뭔가 이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또는 지방 의원들이 뭔 일을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우리 사회가 실패를 용인하지 않은 사회라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형국의 길이니까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제가 국제화라는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국제화라는 말을 던지는 그 이유는요. 제가 배치맛을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 호남 목은 이런 게 있어요. 나라가 발전했어요. 그런데 호남 목은 가만히 있는데 나라만 겁나 커졌어요. 호남 목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라는 겁나, 그러니까 호남의 비중은 면적은 똑같아요. 근데 나라 전체 면적은 굉장히 커졌죠. 부로 치면. 그래서 이대로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국제화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제 지금 오징어 게임 다들 아시죠? 제가 지금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책을 고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100만 팔리겠죠? 사실은 제목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살짝 바꿨어. 오징어 게임이라고. 근데 이 제로섬이라는 게 있어요. 제로섬. 이놈이 올라가면 이놈이 내려가요. 그렇잖아요. 한 여자를 놓고 두 남자가 싸우면 한 놈이 차지하면 한 놈은 이제 못 얻잖아요.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반드시 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 저는 학교에서 학점을, 교수니까 학점을 주잖아요. 학생들은 교수님이 봐주면 학점을 많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등수대로 나가요. 학생들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5%만 A 플러스를 줘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명 학생이 다 노벨상급 우수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서도 100명 노벨상 수상자 중에 5명만 A 플러스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래요. 누가 이기면 누가 져요. 반드시 누가 이기면 누가 져.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면 국제화예요. 국제화. 자, 그럼 여기서 이를테면 이제 또 학교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교육 전문가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자, 제가 일반 담임 선생님이에요. 일반 담임 선생님. 우리 반에 이제 10명이 있죠. 계산이 복잡하니까 10명만 있다고요. 또 2반 담임 선생님이 또 계셔요. 거기도 1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학 갈 때는 내신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반은 10등반이야. 그래서 저 2반은 우수반이고.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끝난 다음에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 반부터 11등부터 20등까지 된다고 해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다고 하죠. 그러면 제가 짱구로 불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우리 반 학생들을, 그 2반 학생들, 공부 잘하는 반 선생님이 짱구를 넣는 거예요. 야, 우리 반 학생들은 꼴등짜리도 쪼반보다는 나은데, 이거 내신이, 그러니까 내신을 이제 반대로 준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편의상 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반 꼴등짜리가 쪼반 가면 1등도 더 잘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쪽 반 담임 선생님이 이런 짱구를 부르겠죠. 저 반하고 우리 반하고 통합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 1등짜리는 꼴등짜리는 중간을 하겠죠. 그럼 내신 성적을 훨씬 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강대국들은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합을 하려고 한다. 우리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놈들하고 붙어가지고 다른 놈 것을 뺏어먹자. 제가 경제학 교수 이제 곧 정년퇴직 이제 곧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결과가 그래요. 경제는 남 거 뺏어먹는 거구나. 야, 이거 참 희한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썼다니까 오징어 게임. 남은 것 뺏어먹는 것이다. 어쩔까? 그래서 저는 우리 강주도 그러면 자꾸 뭐 서울하고 붙으려고 하고 자꾸 미국하고 유럽하고 붙으려고 하는데 그걸 빼긴다니까요. 그래서 국제화라는 것을 어떻게 국제화라는 건 무슨 것만 하는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국가하고 국제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작으니까 강주의 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붙으면 만방으로 깨지니까 강주의 중소기업은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국가의 중소기업과 붙으면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그린 거 굉장히 기특하죠. 이건 지금 대단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저 혼자 그냥 해버린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다가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의뢰를 한번 해봤어요. 강주나 지방의 기업과 서울 기업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해외 기업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분석을 의뢰합니다. 라고 제가 있던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뢰를 했어요. 거기 보면 강주나 뭐 지방에다가 돈을 투자하면은 전부 서울로 가버려요. 서울하고 게임에서 져가지고 서울로 가요. 그런데 서울에다가 넣으면 서울에다 돈이 남아있고, 그러면 지역 해외와 경쟁을 하면은 강주에 돈들이 남아있고 혹은 더 늘거나 그러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방향 얘기예요, 방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이야기. 우리가 만들어내야죠. 이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내? 아까 말한 그 국제화와 친환경 시대 이런 것들을 잘 어울려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나 문화예술이나 의료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호남의 우수한 인적자원은 지금 뭐 강주 가기원도 있고 전남대 공대도 있고 또 한정 공대도 있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인재에다가 상시적인 인재가 있습니다. 그 상시적인 인재가 뭐였냐면 의과대학 인력들이에요. 의대에 간 사람들이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피부로만 짜고 살지는 않아요. 그 중에 지역 산업에 관심이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의료기술에, 의료산업에. 이런, 그러니까 그 의료산업, 그러니까 병원 사업과 또 그 병원 기계 산업과 이런 등등을 어울려가지고서 의료산업이 저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의료관광산업. 그 전남 지역의 관광 자원과 우리 강주의 의료 자원이 만들어서 의료 관광 산업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등등을 저희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류 이야기를 또 책에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 일반 배추 시장인데 유기농 배추 시장이라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비주류에서 새로운 장르라는 것이 뭐냐면요. 예를 핸드폰을 이게 아이폰을 애플에서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컴퓨터가 이게 온 거잖아요. 눌러가지고 막 돼버리고 터치로 돼버리고 이 새로운 장르들. 말이 끄는 마차를 소달구지를 자동차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장르거든요. 이런 새로운 장르가 이제 앞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지방이나 서울이나 기술의 수준은 대동소이에 가고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선진국 국민화 되려고 국민들의 수준이 높다. 과학기술자의 수준도 서울과학자나 강주과학자나 이제 뭐 비슷비슷해져 간다. 그러면 이제 없는 것을 만들어낸 곳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는 곳이 그동안에 남겨두던 땅에서 실천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제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 매력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2008년도 경제위기가 왔을 때 그때 뭐 강주 경제 살리기 운동본부 또 이런 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때 뭐 활동을 할 때 조사를 해보니까 강주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이 표가 무슨 표냐면 자동차가 울산에도 있고 강주에도 있단 말이에요, 공장이. 또
여기는 안 써놨는데 타이어가 충북 뭐 어디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또 맥주 공장도 화이트 맥주 공장이 있고 여기 오비 맥주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그 제품의 자기 지역 소비율은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높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화이트 같으면 85대 57. 뭐 이렇잖아요. 여기 뭐 이 기아자동차 강주전열 34%인데 현대 울산전열 66%.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 강주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나. 말로만. 그러면 이벤트로 뭐 시청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이벤트로 강주 기아자동차 사고 나머지는 그 시대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례들이 있겠죠. 분석을 해보면 그건 아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내세우기는 좀 그런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교육 얘기는 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에 지금 제가 강주 과학기술원에 그 학부가 없을 때 학부를 만들자고 막 그랬어요. 강주 과학기술원 학부과정 설치위원회 그거 만들고 제가 그때 막 집행위원장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강주 사람들이 스스로 강주를 무지막지하게 무시하니까 뭐 의대, 치대, 한의대 빼놓으면은 뭐 공부 잘하는 집단들은 강주에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인정도 안 해. 그래서 당시 강주과학기술원이 아시아 뭐 한 3위 정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학부를 만들면 인식이 좋아지겠다. 뭐 한정공대 이런 것들도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인재가 없으면 필요 않아요. 제가 전국에 있을 때 그냥 대기업 유치한다고 대기업 사람들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대기업 사람들이 저하고 친해지니까 나중에 저한테 해준 말이 이런 거였어요. 대기업을 강주에 유치하려면, 지역에 유치하려면 갈 때 세금 바꿔주고 뭐 편히 봐주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서 말하자면 전남대학교 공대에서 혹은 조선대학교 공대에서 배출하는 공대생이 서울공대생만큼 해주라. 경상북도 대구에 삼성전자 본사 공장이 뭐가 가려면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생을 서울공대 전자공학보다 더 높게 해주라. 그 말이더라고요. 지역에 인재가 없으면 안 가면 우리는 그냥 기업의 멱살을 잡고 오라고 올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요즘은 인재가 각이고 기업은 우리입니다. 그렇다. 이제는 기업이 지역을 간 게 아니라 기업이 인재를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인재 있는 곳에 기업이 간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애타게 하는 것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강주의 발전 방안은 지금 뭐처럼 새롭게 온 대학도 있고 그동안에 새로 기른 대학도 있고 기존의 대학들도 있는데 특히 이공계 중심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기술이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상호작용 요 얘기는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통합 얘기를 제가 뭐 여름전 얘기 중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요. 이 통합은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두 개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주 전남의 행정통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특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특별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논의하는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행정통합을 하려면은 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 행정통합을 해야 효과가 확실하니까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가능성을 보여요. 지나치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행정통합으로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도 효과가 확실한 보장을 해서 서로 교차로 상대방의 이유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행정통합이 더 낫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좀 그림표가 다른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책을 내면 이렇게 써야지 하고 구상해 냈던 거예요. 두 번째 강조전남 관점 모델은 자연, 일터, 기술, 일자리, 금융, 리더십, 교육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고 자연 얘기는 알고 있을 테고요. 일터라는 것이요. 여기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터 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기술에서는요. 이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을 배려하는 그런 기술이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제품화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것이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금융이 지역에 필요한 곳에 돈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인터넷 뱅킹을 한다고 할 때 그때 제가 그때 당시 인터넷 뱅킹 지금 뭐 카카오도 인터넷 뱅크하고 뭐 토스도 인터넷 뱅크하고 뭐 인터넷 뱅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제가 강주시장 하시던 분, 도지사 하시던 분께 제가 찾아가서 강주시청과 도청이 연합을 해서 인터넷 뱅크를 한번 뭐 판을 좀 깔아서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근데 그건 간단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시청 금고, 청 금고, 군 금고들 있잖아요. 강주 전남이 모아서 그 관련 은행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금고만 거기다 넣어도 은행 돌아가요. 시청 금고, 도청 금고, 군청 금고, 구청 금고만 거기 넣어도 인터넷 뱅크가 돌아간다고요. 지역 은행이 돌아간다고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을 또 경제학 교수로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향성을 바르게 잡고 자강해야 하며 자치분권, 교육분권, 국제화, 시도 행정통합을 통해 강주 발전, 자립 발전의 길을 찾고 역사를 바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권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권입니다. 이명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듣고 싶은 얘기, 고민했던 얘기들, 생각들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후보들이 혁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출발을 했겠죠.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슬로건을 대전환으로 잡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회, 광주광역 실천하라는 통합. 크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이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요 밑에 이제 제가 요즘 하는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구례 삼양대가에 있다가 뭐 이러저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광주로 와서 며칠 있었더니 서울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재명 캠프 쪽에서 교육 대전환 위원회 이런 걸 만드는데요. 교육 부분이 좀 늦더라고요. 그쪽에 이제 기획단 쪽에서 일을 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만드는데 그 조직이 교육대전환운동본부예요. 거기서 심부름 좀 하고 저는 이제 그 대전환의 배경이 이제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다들 너무 잘하시는 거잖아요. 뭐 이 기후 변화라든가 인구 변화라든가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라든가
이거 어느 한 가지가 와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우리에게 초래할 수 있는데 저것들이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든가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제 이 방아쇠 효과를 갖다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되면서 이제 이 대전환 이와 같은 의제들도 이제 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한꺼번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어마어마하게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과제도 해결을 잘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전 과제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는 거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 속도도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정도로 크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민영 교수님 이 강의 내용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드릴 얘기를 제가 이제 교육 쪽이니까 좀 찾아봤어요. 호남의 인재가 부족하다. 호남의 세대의 한 원인이 인재 부족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호남이 잘 나가려면은 아까 얘기한 이 좋은 인재들이 곳곳에 많이 육성이 되어서 포진하고 그래서 저 마을에서부터 저 국제사회로 글로컬한 국제적인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는 인재 우리 고장에서 이 행복하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잘 살 수 있는 인재 이런 인재들이 이제 키워져야 하는데 그 중심에 기업이든 환경이든 지역이든 이 인재가 중심에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쉬는 거 왜 칩니까? 이런 조건이 있는 쉬는 거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마저도 과거에 교육도시 광주, 지금 누가 교육도시 광주라고 합니다. 이게 유초, 중등, 대학에 있는 고등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평생교육까지 어느 영역도. 제가 최근에 광주시로부터 이렇게 이 평생교육 관련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2020년, 21년, 22년 예산과 사업계획을 좀 받아봤어요. 2020년 예산은 얼마냐? 평생교육 지원원이 쓰고 있는 예산이 30억이에요. 그 중에서 인건비, 사용 경비, 고정비용을 갖다 제외하고 나니까 20억, 3분의 2예요. 20억 가지고 뭘 하겠어요? 금년에는 추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32억 정도 돼요.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본 예산이 26억을 요구했더라고요. 자, 이게 광주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는가 하는 부분과 이 연동되어 있는 거죠. 또 뭐 세계로 지역 인재를 지역이 길러야 한다 이런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제 대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국토는 소멸할 수 없다. 그러죠. 지방 소멸을 얘기하는데 제가 불에서 3년에 있다 왔는데 불에가 소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의 옆에가 순천시가 있어요. 과거에 성주군과 순천시가 통합이 됐어요. 지금은 성주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결국은 성주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건 제가 써놓은 얘기예요. 지금 전국의 면지역들에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 학교에 옛날에는 몇백 명, 한때는 1000명 가까운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30명에서 50명, 60명 정도는 굉장히 많은 학생이 많은 이 학교예요. 근데 이것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소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 그림을 보면 낙후 상태에서 발전 상태로 가는 이 그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처해 있느냐? 낙후 상태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발전 상태로 갈 수도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로 소멸될 수가 있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광주라는 도시에 제가 인구를 쭉 한번 봐봤어요. 막 60만, 80만 이렇게 올라오던 게 그렇게 오래 전 일이 아니더라고요. 150만을 얘기했는데 한 번도 150만에 간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 광주 인구가 내리막을 걷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소멸이 아니라 쪼그라드는 거죠. 줄어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자, 그러기 전에 다시 우리는 허리띠 졸라매고 운동하고 졸라매고 가자라는 얘기죠. 우리 교수님 이제 앞으로 책 쓰고 싶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광주에서 의원 할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심 재개발이 왜 실패하지? 한 번도 참 저거 잘했다. 저거 지속 가능하네. 이런 거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지? 옛날에 도심 재개발 보면은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벽에다 그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을 고치는 걸 도심 재개발이겠죠. 그게 살만한 도심이었을까요? 여기서 살만한 원함을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여러 영역이 있는데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골고루 개선이 돼서 우리 삶의 질이 균형 잡힌 상태에서 조화롭게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고, 그 중에 교육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저희들한테 5분씩 하는데 김준하 교수가 오늘 빠지셔가지고 조금 더 쓰겠습니다. 이명 교수님이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원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31조에 교육을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학교 교육, 하나는 평생교육. 아까 평생교육 광주시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태교에서부터 죽음 교육까지 이 평생교육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100세 시대가 되면서 생활 전환을 2번, 3번 여러 차례 하게 돼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학교교육 못지않게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대단히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아직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취약한 게 또한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죠. 작년 1년 동안에 대한민국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갑자기 코로나가 오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작년에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42.4일이나 학교를 갔어요. 대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긴 게 전함이 136.7일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다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정 수업이 수 190일입니다. 190일 중에서 이만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365일 중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간 게 이 날짜예요. 320일 정도를 뭐 했느냐? 집에 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광주광역시에 통계를 좀 뽑아왔어요. 20명을 초과하는 학급당 학생 수입니다. 28명을 초과한 학교, 그 다음에 학급 수. 자, 이렇게 봐봤더니 코로나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대단히 적은 거예요. 옛날에는 서로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고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가면 자, 떨어져 앉아.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학교의 기본 환경이 이제 바뀐 겁니다.
지난 6월 2일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성적이 떨어졌어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행복도, 교과에 대한 자신감, 흥미, 학습의 의욕, 정기적인 특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등교, 하교, 학교에서 많은 육체적인 활동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 가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의 생활 태도, 학습 태도 많이 변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실 속에서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된다. 우리는 이 교육계에서 이걸 교실 붕괴라고 얘기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짐이 도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한 번도 이런 경험을 못 해본 선생님들이 많아요. 대응을 못해요.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도 4월 달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이 단체가 이 성적과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했는데 2개월 동안 끙끙 앓고 숨기다가 6월 초에서 이걸 발표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입니다. 초등학교, 여기 중학교. 여기는 OECD 평균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많습니다. 학급의 학생 수는 교육을 지대 정비를 한다 그러죠. 자, 여기서부터 이 두 페이지 정도가 그 핵심적으로 이제 드릴 말씀인데, 한국의 학교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안전하지가 않아요. 학교가 해야 할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가지 집이 더 생겼어요. 방역이에요. 아침부터 열 체크하고 가까이 있지 마, 떨어져, 뭐 이와 같은 것들. 또 하나는 학교라는 시스템이 불안정해졌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언제 학교와 옛날에는 3월 2일이면 학교가 갈 줄 알았어요. 7월 말 되면 그냥 여름방학이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 안에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녀야 해요. 지금은 언제 오라 하는지, 언제 가라, 나오지 마라 하는지 몰라요. 오늘 발표했죠? 다음 주 월요일 12월 20일부터 전면등교 중단합니다. 이처럼 이제 불안정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이라는 게 교육 환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져 있어요. 그런데 기후변화는 바이러스한테는 기회를 준 거예요. 막내로 날릴 수 있는 인류적인 위기를.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진화를 해요. 우리 요즘 코로나 변이라고 얘기하죠. WHO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계속 진화할 거다. 백신도 무력화시키고 치료약도 무력화시킬 거다. 1918년에 WHO가 발표한 게 DGX라는 거예요. 이 앞에는 질병이죠. X는 모르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인류가 모르는 질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공식적으로 저희가 내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DGX가 인간에게 드러난 첫 번째 1호가 뭐냐? 코로나19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19 말고 다른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학교라는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야 할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금 이 통합과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농산업촌에 있는 작은 학교들, 이 학교들은 1년 내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해요. 이번에도 정부가 학생운영 조처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는 정상 운영이 가능하면 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 여기는
넓은 이 학교 공간 속에 교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농산어촌 학교는 이런 상황, 안전한 학교고, 도시에 있는 거대 학교, 과밀 학교는 불안하고 안정성이 약한 이런 위험한 학교가 됐습니다. 자, 이게 여기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아까 우리 이제 그 이민영 교수님은 이걸 이제 광주 전남으로 끌고 왔잖아요. 전국적 의제가 광주 전남을 의제하고 여기가 그 의제를 갖다 구현하는데 실현하는데 핵심이 돼야 한다. 저는 그런 취지를 해서 그랬는데 도시 학생들이 농산어촌 면적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도시의 고밀도 위험한 학교가 저밀도 안전한 학교로 바뀌고, 이 통편 2개에 몰려 있는 이 농산어촌의 지역 소멸이, 학교 소멸이 개선되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전라도 교육청이 유학생 사고라고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하고 전라남도가 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효과를 거두는 거고, 저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학교가 도시 학교가 안전한 학교로 바뀌고, 농산어촌에 소멸의 동물을 줄 수 있고, 학교의 통폐합을 갖다가 막을 수 있고, 물론 여기 이제 이 조건이 따릅니다. 오늘 원래 저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자세한 얘기를 못 드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의 합격자 학생 수는 줄어지는 겁니다. 이 농산어촌은 적정 규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OECD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 합격자 학생 수가 줄어지게 되면 교육의 질이 개선이 되고, 협력과 균형 발전이 강화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취지로 오늘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제가 좀 더 써버렸죠. 좀 더 쓰셔도 됩니다. 아마 여기 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하시는 분들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유정심 학생은 집에 가시는. 다 배우시라고 배울 게 없으시죠? 예. 세포는한테 계속 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주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제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정미곤 전 교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평안 도시재생공제센터 대표자님이시죠? 전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빛고울 의정 포럼 7번과 무공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사에서 강기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광장과 일상의 민주주의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감명 있게 다가왔고요. 특히 지금 일상 민주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생활 속 민주주의 또는 골목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 이런 컨셉으로 이제 전환 발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처럼 시가 정책을 펼치고 그러면 96개 동이 전체 하나가 돼서 적용이 되는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구청의 정책이 전체 동에 적용되는 시대가 되지 않는 시대로 되어버렸어요. 왜? 동의 상황과 조건, 골목의 상황과 조건이 너무나 다르게 변화 발전해버렸기 때문에 맞춤형 행정과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를 큰 사이즈로 가가지고는 이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는 어렵고, 규모를 작은 규모로 쪼개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을 착안해야 되고 마을을 착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광장도 예전에 5.18 광장, 그런 광장 문화들이 그 당시에는 분수대, 저는 이제 분수대 공동체를 하는데, 이 분수대 공동체가 이제 작은 마을과 골목에서 골목총회, 마을총회로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에 들어가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도시 광주, 이런 것도 우리 광주 아이덴티티를 살려가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될수록 주민들의 행복 지수랄지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외국 어떤 사례에서도 우리 확인되는 경우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저는 그 이민호 교수님 발제 말씀드리면서 4차 산업시대, 혁명시대, 그 위드 코로나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시대가 오니까 되려 더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활동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들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와 돌봄을 지역 공동체가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되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의 지금 역외 유출, 일자리 문제 이런 건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제 강소 기업을 육성하는 문제,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강소 기업을 육성하는 문제를 그런 기반과 틀을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자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있는 일자리에 취직하는 인재를 넘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인재를 양성하자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일자리와 일거리의 측면에 봤을 때 일자리가 수동적 개념이라면 일거리는 상당히 능동적이고 그 젊은이들이 역량을 키워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주는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은 일자리는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육분권과 관련해서는 캠퍼스 내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공장은 생산시설만 있는데 그 대학은 생산과 교육과 연구를 융복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훨씬 대학 자체를 소위 말해서 새로운 변화를 해나갈 수 있는 대학이 교육과 산업이 하나 되는 대학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전남대학교가 지금 우리 광주가 AI 광주를 지향하고 있는데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AI 융합대학 기반을 둔 신기술 분야의 선도를 해버린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다. 예를 들자면 AI 학과를 만든다든지 전문 대학원을 개설한다든지 AI 산업의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그런 관련 연구 역량을 전남대가 맡은다든지 조선대는 치의과 기반한 차세대 치과의료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 과기원은 국내 최대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특화시킨다면 훨씬 이게 광주가 교육과 산업이 하나 되는 대학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연구 역량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도시자치의 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 도시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여기서 연구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광전남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영남만 보더라도 다 아시다시피 국비를 확보하는데 1조 단위의 사업 계획안을 짜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천억 단위 예산 하나를 만드는데도 끙끙거리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전남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 역량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또 그 기능 또한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광전남 연구원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광주시와 이 전남도가 지금 예산 가지고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연구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수님께서 말씀 우리의 자원을 우리가 만들고 지키자 하는 측면에서 지역 발전을 모델로 의료관광, 신재생 에너지, 문화예술을 말씀하셨는데 의료관광은 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했던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RE100에서 RE300까지 제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아시아 문화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과 비엔날레 지구를
아시아 전통문화 특구로 만드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AR, VR에 의거한 이 소위 말해서 디지털과 문화의 만남을 광주가 선도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해 나간다면 상당히 그 아시아 문화 거점 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메타버스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된다면 문화가 산업이 되고 문화가 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유관기관과 처음에 이명 교수님 말씀하신 연결이 있다. 유관기관과는 연결, 초연결 시대에 우리도 유관기관과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성과를 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민호 교수님 토론에 대한 발제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골목 공동체, 마을 공동체 촘촘하게 챙기는 공동체의 필요성과 대학의 특화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 국가균형발전의 대변인이신 김보현 대변인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명 교수님 발제를 듣고 느낀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 대표시고였기 때문에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균형발전 정책 원년을 선언하시고 1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들께서 전면적 방향 전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시즌 2, 버전 2 뭐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실은 오늘 이민호 교수님이 주신 화두도 다 지금 전반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17년이 경과돼서 어떤 많은 정책적 또 재정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가속 페달을 좀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롭게 나온 대안들이 종전의 시도 경계를 뛰어넘는 초광역 협력이라는 큰 전략으로서 큰 그림이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또 하나 거기서 이제 이명 선생님도 오늘 강조하셨지만 중요한 문제는 과거와는 다르게 소위 요소 투입형 국가 재정 투입이나 이 산업공간 중심의 종전의 전략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지역의 인적 혁신 역량이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도와 정책, 재정적 지역의 지원의 효과라는 것은 사실 지역의 내부적 인적 혁신 역량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치고 만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대전에서 회의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만 있다가지고 지역이 발전할 것 같으면 이미 대구는 10번도 더 성장했어야 됩니다. 이미 그런 종전의 정책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회 성패의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적 기반, 또 철학과 열정을 공유한 지역사회 집단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더 큰 광주를 위한 모색을 이야기하면서 더 큰 광주를 위한 모색에서 어떤 더 큰 광주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도 필요한데, 중요한 문제는 어떤 그것들을 추동할 수 있는 리더십인데, 리더십이란 게 백마탄 초인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지역의 집단지성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집단지성의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종전의 공간중심적 전략, 산업중심적 전략을 어떤 벗어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종의 GDP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시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의 만족도가 어떤 곳에서 있는가. 그러니까 그림은 크되 어찌 보면 다뤄나가는 여러 가지 그 지역 발전의 정책적 내용들은 아까 우리 안표만 센터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의외로 작은 것 디테일함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도 오늘 일상 말씀에서 강조하셨지만 일상의 민주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내 삶의 자체가 변화되는 발전의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그 최민원 선생님도 강조하신 게 이제 평생교육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갖는가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전의 시도 경계라는 게 단순한 행정적 구역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한 한계로서는 수도권의 그 일국중심주의를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초광역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그려나가되 지역 발전의 내부 동력의 핵심은 인적 혁신 역량에서 찾고 그 안에서 지역의 어떤 세부적인 그런 영향들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수립해야 되는 게 지금 현 단계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기본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런 문제에서 그 이민호 선생님도 강조하신 게 지역 주도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역 주도성 위에서 어떤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자들 발표가 있었는데요. 혹시 플로어에 아직 남아 계신 분들 중에 이민영 교수님 발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예, 세빛 의정 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59명의 전직 의원들께서 새로운 강주, 더 큰 강주를 위해 오늘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저희 세빛 의정 포럼이 강주 발전,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더 크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